그 반쪽짜리 목걸이 저희 아버지 거 똑같은데요. 돈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부자도 운다고 말합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이 여자를 보면 명예의 정점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 도심 마천루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넓고 차가운 방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태양그룹의 절대 권력자 김미소의 집무실입니다. 57세.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강인함과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녀는 일반인의 몇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맞춤 명품 정장을 입고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높게 올렸고 얼굴은 겨울 호수처럼 고요하여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사람들은 감추는 것에 아주 능숙합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묘합니다. 허공을 응시하는 그 눈빛은 가슴이 아릴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실크 블라우스 깃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만지작거립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도 금은 보화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것은 싸구려 철로 만든 반으로 갈라진 하트 모양의 펜던트입니다. 수천 달러짜리 정장 옆에 두기엔 너무나 녹슬고 빛바래고 볼품없습니다. 눈에 거슬릴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미소 자신도 왜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매일 아침 차가운 잠금 장치를 목 뒤로 채울 때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을 뿐입니다. 그 녹슨 철 조각은 기이하게도 지난 수년간 그녀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처럼 말없는 위로처럼 말이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비서실장이 약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보약 좀 드세요. 요새 식사도 잘 못하시고 안색이 너무 창백하십니다. 보시다시피 남들이 봐도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소는 어떨까요? 그녀는 무심한 눈길로 비싼 보약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손은 서랍으로 향해 진통제 병을 꺼냅니다. 손바닥에 알약 2개를 털어넣고 물도 없이 삼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쓴 약 맛이 마음속의 쓴맛보다 차라리 더 견딜만하기 때문이겠죠. 됐어. 이걸로 충분해. 그녀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는 한숨만 내쉬며 물러났습니다. 같은 시각 그 건물의 23층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면접 대기실 구석에 한 청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30세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는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향수를 뿌리고 머리에 윤기가 흐르는 수많은 지원자 사이에서 민주는 마치 공작사의 무리에 낀 참새 같았습니다. 구두는 앞코가 다 닳아 갈라진 틈을 가리기 위해 구두약을 여러 번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양복은 세상에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광택을 잃고 천이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나 면접장에 잘 도착했니? 수화기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고 걱정이 역력히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네, 도착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대기업은 무슨요? 그냥, 그냥 작은 무역회사예요. 일 처리도 깔끔하고 좋은 곳이래요. 면접 끝나고 일찍 들어가서 저녁 차려드릴게요. 듣는 사람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그가 말한 작은 무역회사는 바로 한국 최대 유통 제국인 태양그룹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태양이라는 이름은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 꾸러미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것을 열어 내용물을 빤히 쳐다보며 비 오듯 눈물을 흘리셨죠. 민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감히 묻지도 못했고 그 슬픈 과거와 관련된 것들을 언급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버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리곤 했으니까요. 알았다, 알았어. 우리 아들 장하다. 아빠는 너 믿는다. 애써 밝은 척하는 노인의 목소리 뒤로 억누른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온갖 막노동으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그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더 나은 삶을 드리겠다고. 내 끊을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하느님, 부처님,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원이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지원자 박민준 씨 들어오세요. 민주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면접장은 광활했고 에어컨 냉기가 서늘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5명의 면접관이 판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그 여자 김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첫 순간 민주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왕족 같은 기품과 차가움.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회장님이구나. 그런데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옷깃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아시나요? 민준이 그 펜던트를 본 순간이 바로 그랬습니다. 금속으로 된 반쪽짜리 심장 녹슬고 낡은 그것. 세상에 왜 저것이 이 부유한 여자의 목에 걸려 있는 거지? 그 물건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흠집 하나하나까지 그려낼 수 있을 만큼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옷장 밑바닥에 깊이 숨겨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매일 밤 울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 아버지가 반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똑같은 반쪽을 차고 있다니 민준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면접 중이라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방금 전의 긴장감도 잊었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작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저 목걸이. 옆에 있던 면접관이 크게 헛기침을 하며 그를 쏘아 보았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미소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뚝딱거리는 청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이상한 녀석이군.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서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소개해 보세요. 민주는 가슴에 손을 얹고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외워온 답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는 듣는 둥 마는 둥 얇은 이력서를 훑어보았습니다. 평범한 학력, 삼류대학, 경력이라곤 편의점 건설 현장 등 아르바이트뿐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석사나 유학파들에 비하면 이 서류는 쓰레기통에 넣어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 문구에 멈췄습니다. 편부 가정, 아버지와 동거.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유 없는 신경 쓰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번에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은 화려하고 상투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 경험과 험한 세상에서 구르며 얻은 고생담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티 없이 맑고 선한 계산적이지 않은 눈빛. 미소는 그 눈을 보며 낯설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이 청년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왜 그를 보면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스며드는 걸까요? 그리고 아까 그가 중얼거렸던 목걸이에 대한 말도. 그 말이 먹구름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면접 끝났습니다. 민준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녹슨 목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을 나가면 아마 평생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버지는 태양그룹 회장과 똑같은 반쪽 목걸이를 가지고 계신 걸까? 아버지와 이 여자는 무슨 관계일까? 호기심과 예감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확 뒤돌아섰습니다. 비서가 이 무례한 행동을 제지하려 일어섰지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큰 결례가 아니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외계인을 보듯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하지만 미소는 화를 내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의 말을 듣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목걸이의 반쪽. 모양이 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 안 들리나요? 절대적인 침묵의 소리입니다. 미소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메마른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미소의 온몸에 피가 굳는 듯 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악으로 동공이 확장된 채 민준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반쪽.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차가운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반쪽이라면 나머지 반쪽은 왜 이 청년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지? 3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 그녀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은 차가운 유골함 2개를 건넸습니다. 미소야 받아들여라. 내 남편과 아들은 사고로 죽었다. 차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 그 말은 27세 김미소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두 유골함을 끌어안고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고 기절했다. 깨어나도 여전히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만 매달리며 지난 30년을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청년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기겁하며 소리치고는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미소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민준만 보였습니다. 저 얼굴, 저 눈빛. 세상에 왜 이제야 알아봤을까? 저 선한 모습, 저 콧날. 어쩌면 이렇게 죽은 남편을 쏙 빼닮았을까?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손발이 후들거렸습니다. 민준 역시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을 알았습니다. 대기업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다니 제 손으로 취업 기회를 찢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을 보니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철의 여인의 눈 깊은 곳에서 극심한 고통이 배어 나왔습니다. 민주는 낡은 양복 주머니를 뒤져 포스트잇과 펜을 꺼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급히 글씨를 썼습니다. 두 부자가 사는 허름한 자취방 주소와 전화번호였습니다.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그는 쭈뼛거리며 그녀가 떨어뜨린 펜 옆에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을 마친 민주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1초라도 더 머물렀다가는 압박감에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석상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모든 신경을 강타했습니다. 기다려. 누가 내 남편이 그가 살아있다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럼 내가 30년 동안 모셔온 두 유골함은 뭐란 말인가? 누구의 뼈란 말인가? 아니면 친아버지의 세기의 사기극이었나? 미소에 떨리는 손이 책상 위 작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집어들었습니다. 청년의 글씨는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은 평생 발도 들여놓을 일 없는 빈민가 외곽의 주소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며 숨 막히는 공기를 깼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미국 투자 파트너와 중요 회의가 있고 3시에는 프로젝트 보고가. 미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분노의 불꽃이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 취소해. 그녀가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 이건 계약이 다 취소하라고 했잖아. 미소가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비서가 철의 여인이 이토록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소는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낚아채고 자동차 키가 걸린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기사 필요 없어. 경호원도 필요 없어. 혼자 갈 거야. 회장님, 위험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고
미소는 바람처럼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지하 주차장 버튼을 연신 눌러댔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다시 포스트잇을 펼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그 주소를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사실이어라.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녀석이 내 과거를 조사한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어머니로서의 아내로서의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야. 내 핏줄이 저기에 있어. 고급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마철로와 수조 원짜리 회의들은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김미소에게는 세상의 모든 재산보다 저 가난한 외곽 지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해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완벽했던 화장을 번지게 했습니다. 40분이 지나고 미소의 속은 타들어 갔습니다. 만약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남편과 아이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왜 나를 속인 거지? 그 질문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일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얀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녀의 고급 세단이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엔진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달동네의 적막함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달동네가 어떤지 아시나요? 영화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은 낡은 집들, 페인트가 벗겨져 칙칙한 시멘트가 드러난 벽들, 녹슨 철대문 이끼 낀 갈라진 계단들, 길가 평상에 앉아 더위를 식히던 노인들이 미소의 비싼 차를 낯선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구석진 동네에 굴러들어온 저 검고 거대한 괴물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미소는 숨이 막혔습니다. 길이 좁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이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울리며 미소를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차를 세웠습니다. 눈앞에 있는 집은 솔직히 말해 처참했습니다. 무너져 내릴 듯한 벽 할머니 이빨처럼 구멍난 지붕. 대문 앞 깨진 화분에는 시든 꽃 한 송이가 마지막 생명을 붙잡으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여기에 살고 있다고 내가 사랑했던 기억나진 않지만 남자 4배 아파 낳은 아들이 30년 동안 이 형편없는 곳에서 살았단 말인가. 미소의 심장이 고통으로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식은 땀으로 젖어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또각, 또각. 명품 하이힐 소리가 갈라진 시멘트 바닥 위로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미소는 녹슨 철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틈새로 마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좁은 마당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빨래를 걷고 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낡은 옷을 입은 마른 체구. 그는 움직일 때마다 다리를 저는 듯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가슴 저린 외로움과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소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분명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뇌 속에 그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이성을 배반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쓰나미 같은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저 절뚝거리는 걸음을 보는데 왜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거지? 미소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대문에 닿았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맹세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시간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남자의 눈이 최대한 크게 떠졌고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툭!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빨래 바구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낡은 수건들이 흙먼지 위로 뒹굴었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듯 아니면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꿈을 보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소는 그 반응을 보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이 남자는 그녀를 압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뼈에 사무치도록 아는 사이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이힐이 흙바닥에 빠졌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 앞에 서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오늘 회사 면접자 중에 당신 아들이 있었어. 그녀는 겨우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자 박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소는 손을 목으로 가져가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녹슨 반쪽 하트 펜던트가 두 사람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걸 알아봤어. 그 아이 말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던데. 진우의 고단한 얼굴에 온갖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극심한 슬픔. 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말없이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소는 당황했습니다. 피하려는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천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떨리며 천을 한 겹 한 겹 벗겨냈습니다. 그 안에는 나머지 반쪽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것과 똑같이 녹슬고 색이 바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우가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소도 자신의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컸습니다. 두 개의 녹슨 조각은 30년의 이별 끝에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미소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왜 맞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런데 왜 이 물건이 우리가 부부였다고 증명하는 거야? 진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다 같은 사랑과 고통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소의 머릿속에 끔찍한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내가. 그녀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설마 30년 전에 내가 당신과 아이를 버렸어 부귀영화를 찾겠다고 도망쳐서 당신들을 이렇게 숨어 살게 만든 거야. 내가 그렇게 잔인한 여자였어.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일까봐.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어. 그 한마디에 미소는 가슴을 짓누르던 청은망은 바위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문을 활짝 열고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아주 작고 비좁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가구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꼼꼼한 손길로 보살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앉아. 계속 서 있으면 다리 아파. 진우가 소매로 낡은 방석의 먼지를 털어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미소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진우는 코딱지만 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잠시 후 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둥글레 차야. 마시고 속 좀 녹여.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미소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온기가 차가운 손바닥으로 퍼졌습니다. 그녀는 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많이 늙고 고생한 티가 역력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어렴풋한 무의식 속 그대로 다정했습니다. 설명해줘. 미소가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아버지는 내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고 했지? 왜 나는 기억을 잃었어? 진실을 말해줘. 전부 다.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세상의 모든 짐을 진 듯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이야기가 길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 미소는 단호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녁 노을이 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약 33년 전이었지. 그때 당신은 태양그룹 회장의 외동딸 고귀한 아가씨였어. 그리고 난 돈도 배경도 없는 말단 사원이었지. 그의 중저음 목소리가 미소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그거 알아. 당신이 먼저 나한테 대시했어.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펴지는 드문 미소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내 테이블로 훅 들어오더니 물었지. 여기 자리 있어요. 당신은 태양처럼 빛났어. 미소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는 비밀리에 사랑을 키웠어. 들키면 회장님이 날 죽일 테니까. 그러다 1년 뒤에 당신이 민준이를 임신했지. 난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당신은 용감했어. 내 손을 잡고 말했지. 아이 낳고 싶어. 당신이랑 살고 싶어. 진우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출했어. 비단 옷을 다 버리고 빈털터리인 이 남자를 따라 나섰지. 우린
교회에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을 얻었어. 가난해서 매일 라면만 먹었지만 정말 행복했어. 여보, 당신은 매일 웃었어. 미소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누군가 쥐어짜는 듯 심장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어. 당신이랑 붕어빵이었지. 당신은 매일 밤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어.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릎을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민준이가 생후 3개월 됐을 때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이었어. 미소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왔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 당신 아버지 사람들이었어. 진우의 목소리가 분노와 공포로 떨렸습니다. 그들이 소리쳤어. 회장님 명령이다. 아가씨, 모셔가. 저 개자식과 애새끼는 끌어내서 처리해. 처리해. 미소가 몸서리쳤습니다. 그래. 그들이 당신을 끌고 가려 했어. 당신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 소리 질렀어. 여보, 도망쳐. 민준이 안고 도망쳐 뺏기지 마시. 당신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악몽으로 들려. 진우는 눈을 감았고 야윈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비겁한 놈이야. 당신 말을 들었어. 당신을 그들 손에 혼자 남겨두고 민준이를 안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어. 그가 자신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렸어. 그러다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 경호원 놈이 당신을 밀쳐서 당신 머리가 돌계단에 부딪혔어. 피가 빗물에 섞여 마당을 붉게 물들였어. 미소는 무의식적으로 목 뒤의 흉터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내 가족의 잔인함이 남긴 증거였어. 당신은 의식을 잃고 실려갔어. 난 며칠 동안 굶주리며 아이를 안고 숨어 지냈지. 당신이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를 각오하고 잠입했어.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고 쓴맛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날 수 없었어. 당신 아버지의 오른팔인 비서실장이 날 막아섰어. 그는 비웃으며 말했지. 미소 아가씨는 뇌에 손상을 입었어. 지난 3년의 기억이 깨끗이 지워졌지. 넌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 못해. 미소는 경악했습니다. 3년의 기억, 그와 만나 사랑했던 바로 그 시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삭제된 것입니다. 난 믿지 않았어. 병실로 들어가려 했지. 하지만 그 비서실장 놈이 진우가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팔에 안긴 갓난아기를 가리키며 말했어. 네가 만약 그녀 앞에 나타나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맹세코 이 아이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살인자의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 때문에 난 항복했어. 진우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당신은 날 기억 못하니까. 난 내 아들 목숨을 걸 수 없었어. 그래서 사라지기로 했어. 아이를 안고 이곳으로 돌아와서 지난 30년 동안 쥐새끼처럼 숨어 살았어. 미소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모시고 울었던 두 개의 유골함은 한 편의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친아버지가 꾸민 잔인한 연극. 그는 딸의 기억 속에서
남편과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녀를 다시 유리 진열장 속 완벽한 인형으로 되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 지난 30년 동안 나는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거야. 미소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둘은 이렇게 고통받았단 말이야. 그녀는 초라한 집을 둘러보고 눈앞에 장애를 가진 남자를 보았습니다. 후회와 고통이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부서진 기억 조각들이 억지로 떠오르려다 가로막혀 극심한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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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의 핸드백 속 휴대폰 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며 비극적인 분위기를 깼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비서실장. 부재중 전화 15통. 현실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차가운 권력 세계의 부름. 미소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나 가봐야겠어.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핸드백을 챙겨 도망치듯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의 고통스러운 눈을 더 이상 바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너무나 거대하고 잔혹해서 당장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잡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뒤따라 나와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둠이 좁은 골목을 덮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여전히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앞장서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난한 남자가 고귀한 회장님에게 베푸는 매너가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요. 미소는 운전석에 앉아 떨리지 않으려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진우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미소는 반쯤 내려진 창문을 통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억지로 기억해내려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 미소의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으면서도 여전히 그녀 걱정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잊지만 말아줘. 진우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30년은 없던 셈 치자. 대신 오늘을 우리가 다시 만난 첫날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미소는 멍해졌습니다. 진우가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는 헤헤 웃었습니다. 안쓰러울 정도로 선한 미소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익살스럽게 말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이 너무 무거우면 우리 친구 합시다. 나 꽤 괜찮은 놈이에요. 친구 한번 해봐요. 미소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제안은 요구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탈출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위한 부드러운 탈출구. 과거의 고통을 기억해내라 강요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주는 것. 친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미소는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잡고 싶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지만 머릿속의 두려움과 혼란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끄덕임이었지만
진우가 이해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미소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 남자는 여전히 서서 그녀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시리도록 고독해 보였습니다. 미소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박진우, 민준. 그녀는 그 이름들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나약함과 당혹감은 사라지고 대신 철의 여인의 냉철함과 결단력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냉철함은 고통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둑맞은 30년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쟁. 미소는 산더미 같은 업무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손에 든 펜은 1시간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익 수치가 아니라 박진우라는 남자의 가슴 찢어지는 고백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았어. 그 말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얼음장 같은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울리며 그녀를 잔혹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회장님 면접 결과 보고서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철을 책상에 올렸습니다. 그 박민준이라는 친구 불합격 처리하겠습니다. 점수도 낮고 태도도 이상하고. 그는 붉은색 불합격 도장을 들고 한 청년의 미래를 내려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미소가 소리쳤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비서는 깜짝 놀라 도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소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증명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맑은 눈과 살짝 다문 입술을 가진 청년.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닮았지. 그 고생한 남자와 판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도 닮았습니다. 저 곧게 뻗은 콧날은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지키고 싶었던 아이. 진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소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만약 민준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비 오는 밤, 내 품에서 강탈당한 그 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책상 밑으로 떨리는 두 손을 숨기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니, 합격시켜. 네, 비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해, 본사로. 하지만 회장님, 규정은 내가 만드는 거야. 미소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 둬야겠어. 사기꾼인지 진짜인지 내가 직접 지켜봐야겠어. 그녀는 말은 독하게 했지만 속마음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아무도 내쫓을 생각 마. 며칠 후 태양그룹 회장의 고급 승용차가 다시 북한산 자락 달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이다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남자를 마주하는 것이 통제할 수 없는 떨림을 느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끼익. 녹슨 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낡은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소를 보고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겨울 햇살처럼 환한 미소였습니다. 왔어 친구. 가볍지만 너무나 따뜻한 두 글자.
마침 장 보러 가려던 참이었어. 같이 갈래?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그녀의 번쩍이는 차를 난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저런 괴물차는 시장에 못 들어가. 여기 두고 나랑 버스 타고 가자. 옛날처럼, 옛날처럼. 미소는 최면에 걸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김미소 회장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좁고 시끄러운 버스에 올랐습니다. 재래시장은 온갖 소음과 음식 냄새, 사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미소는 수천 달러짜리 정장을 입고 겉돌았지만 진우는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아줌마, 오늘 파 싱싱해요. 2단만 주세요, 아저씨. 이 두부 방금 만든 거예요. 그는 능숙하고 즐겁게 흥정했습니다. 미소는 뒤를 따르며 그의 마른 등을 보았고 마음이 기묘하게 평온해졌습니다. 행복이란 때로는 그냥 시장에 가서 채소와 두부를 사는 것, 그 단순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호떡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뜨끈한 거 2개 주세요. 그는 그녀가 뜨거울까봐 종이컵 2개를 겹쳐서 노릇노릇한 호떡을 건넸습니다. 먹어봐. 여기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미소는 망설이며 받아들었습니다. 나 단 거 안 좋아하는데.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녹아내린 설탕꿀이 입안에 퍼지고 껍질은 바삭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가에 설탕을 잔뜩 묻히고 키득거리는 젊은 여자, 그리고 닦아주는 남자.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 자신의 기억이었습니다. 미소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얼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였습니다. 맛있어. 진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호떡집.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어유, 이 집 부부는 참 금슬도 좋네. 남편이 동네에서 소문난 애처가야. 미소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부부라니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지만 이상하게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만원 버스 안 퇴근길이라 사람이 꽉 찼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악, 미소가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품으로 당겼습니다. 조심해. 나 꽉 잡고 있어.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미소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옷에서 나는 싸구려 비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프랑스제 향수처럼 향기롭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안전의 냄새, 보호의 냄새였습니다. 미소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몸이 이 냄새를 기억합니다. 이 품을 기억합니다. 30년 동안 이성은 잊었지만 온몸의 세포는 사랑받던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광경을 2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골목 어귀에서 권위 있는 회장님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2사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2번째 사람은 그리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주차된 검은 차 안에서 카메라 렌즈가 번뜩였습니다. 찰칵찰칵. 그는 최태호 미소의 사촌 동생이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전무였습니다. 그는 방금 찍은 사진들을 보며 야비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재밌어지네. 우리 늙은 누님이 노망이 났나. 저런 거지 같은 놈이랑 놀아나 아주 좋아. 그는 이미 미소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 건까지 추가되면
회장 자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행복감에 젖어 있던 진우는 아내를 위해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말랐고 식사도 불규칙하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계란말이를 하고 김치를 볶았습니다. 옛날 그녀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옷차림으로 태양그룹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요? 이 거지 같은 영감이 어딜 들어가? 저 회장님께 도시락을 드리려고. 하하하, 회장님께 도시락 이 양반 미쳤나? 경비원들이 그를 밀쳤습니다.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 났습니다. 노란 계란말이가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진우는 모욕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섬주섬 주워 담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비극이 닥쳤습니다. 쾅쾅. 진우네 집 철대문이 발길질에 열렸습니다. 최태호가 고용한 깡패들이 들이닥쳐 작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최태호가 번쩍이는 구두로 대문 앞 화분을 짓밟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진우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잘 들어 늙으니 한 번만 더 내 누님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내 아들 박민준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릴 거야. 감옥에서 썩게 해주지. 평생을 참고 살아온 순한 남자 진우가 돌변했습니다. 아들을 해치겠다는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태호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태호가 인상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똑똑히 들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30년 전엔 내가 젊고 멍청해서 속았어. 하지만 이제 난 잃을 게 없다.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널 죽이고 같이 지옥으로 갈 테니까. 아버지의 분노에 깡패들도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태호는 화를 내며 떠났지만 머릿속에는 더 악랄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태양그룹 사무실. 저놈 잡아. 감사팀이 민준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들은 민준의 가방에서 USB 하나와 현금 5천만 원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 몰라요. 제 거 아니에요. 민준이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범죄자처럼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보안실장 이 씨를 매수해 태호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즉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최태호는 진우와 미소가 시장에서 찍힌 사진들 그리고 민준의 절도 증거물을 회의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조직적 사기단입니다. 그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부자는 꽃뱀 사기단입니다. 외로운 부유층 여성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놈들이죠. 아비는 회장님께 접근하고 아들은 회사 기밀을 훔치려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노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조종당하고 계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소는 상석에 앉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민준의 가방에서 USB와 돈이 나왔습니다. 이성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모든 게 거짓이었나? 쾅,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 옷이 찢어지고 얼굴은 멍투성이였으며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기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의 테이블 끝까지 기어가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쿵, 회장님. 그의 절규가 회의실의 고급스럽고 위선적인 공간을 찢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모욕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를 사기꾼 거지 취급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우리 민준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물과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난하게 키웠지만 남의 돈 10원 한 장 탐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제 늙은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제 아들은 억울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요. 미소는 발 아래 엎드린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가슴 찢어지는 울음, 저 희생. 저게 어떻게 연기일 수 있겠습니까? 그녀 안의 어머니로서의 심장이 죄어왔습니다. 그의 고통이, 아들의 억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성은 의심하라고 했지만 모성애라는 본능은 그들을 지켜라고 외쳤습니다. 최태호가 비웃으며 경비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 끌어내 경찰 불러서 부자 놈들 다 감옥에 쳐넣어. 멈춰. 미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훑고 최태호에게 멈췄습니다. 징계는 보류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 직원의 운명은 내가 결정해. 아무도 토달지 마. 그녀는 바닥에서 떨고 있는 진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동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은 모두가 어리둥절한 채로 끝났습니다. 최태원은 사무실로 돌아와 분에 못 이겨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제기랄 그 늙은 여자가 아직도 저것들을 감싸 그는 알았습니다. 미소가 진상을 파헤치거나 더 최악의 경우 기억을 되찾는다면 자신의 경력과 인생은 끝장이라는 것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포폰을 꺼내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악마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밤이다. 김미소 회장 처리해. 깔끔하게 처리해. 빗길 교통사고로 위장하라고. 그리고 명심해. 그 거지 부자가 미행하다가 사고 낸 걸로 뒤집어 씌워. 일타쌍피. 알겠어.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삼킬 듯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넓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밤을 찢어 놓을 듯 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본 진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고단한 몸집 바닥에 꿇은 상처투성이 무릎,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던 절규. 지난 30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았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남자에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이성은 아직 기억하지 못하지만 심장은 진짜 고통을 느끼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쳤습니다. 지금 당신한테 갈게. 할 말이 있어. 기다려. 전송 버튼을 누르고 그녀는 차 키를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을 뚫고 말이죠. 미소는 하얀 빗속을 운전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을 만나야 해. 당장.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나올 때부터 번호판에 진흙이 잔뜩 묻은 낡은 덤프트럭 한 대가 조용히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기회를 엿보면서요. 차가 산동네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갈랐습니다. 멀리서 두 남자가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우와 민준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미한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낡은 우산을 아버지 쪽으로 완전히 기울여 씌워주고 있었고 본인의 어깨는 다 젖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목을 빼고 큰 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서 미소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 씨, 민준아. 하지만 그 미소가 차에 사라지기도 전에 쾅! 우아한 엔진의 굉음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미소의 차 뒤 어둠 속에서 덤프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미친 괴물처럼 미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미소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피해. 진우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로 최대한 빨리 달려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는 넘어져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팔다리가 긁혔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준. 젊은 청년은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내던지고 화살처럼 차도로 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그는 있는 힘껏 미소를 길가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쾅!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의 몸이 트럭에 받쳐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가 줄 끊어진 인형처럼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도주했고 죽음 같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미소는 길가에 나뒹굴었고 팔꿈치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흐른 피가 빗물과 섞여 도로 한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미소는 기어갔습니다. 네 발로 기어 자갈 투성이 바닥을 긁으며 다가갔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아이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손에 피가 흥건히 묻었습니다. 뜨겁고 비릿한 피. 그리고 아시나요? 손끝에 그 뜨거운 피가 닿는 순간 전류가 등골을 타고 뇌로 직행했습니다. 쨍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이상 조각난 퍼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그 비 오는 밤의 영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천둥 소리, 비명 소리, 남편의 품에서 자지러지게 울던 피덩이 아기. 여보, 민준이 안고 뛰어, 어서 뛰어. 그건 나였어. 바로 나였어. 저 아이. 지금 피웅덩이 속에 누워있는 저 청년이 내 아들이야.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생명. 으악. 미소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막 되찾은 자식을 다시 잃게 된 어미의 가슴 찢어지는 비명이었습니다. 민준아 아가.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눈 좀 떠봐.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진우도 어느새 기어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감싸안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온 가족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 속에서 재회했습니다. 민준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고통과 출혈로 흐릿해진 눈이었습니다. 자신을 안고 있는 미소를 보자 그는 창백한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장님, 괜찮으세요? 그 말은 미소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저만 걱정하다니. 이 바보야. 미소는 흐느끼며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엄마라고 불러. 엄마야, 엄마 다 기억났어. 내가 네 엄마야. 민준의 풀린 눈동자가 순간 반짝였습니다.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숨소리처럼 약한 부름이었지만 미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엄마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등이 붉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위독했습니다. 뇌 손상 갈비뼈, 골절 과다출혈. 미소는 피와 흙투성이가 된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영혼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공포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땀범벅이 되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가 속삭이며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반대 차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는 전과자였고 통화 기록을 보니 사고 직전 최태호와 통화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비서는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태호 전무의 비밀 금고에서 찾았습니다. 30년 전 박진우님의 사망 조작 보고서입니다. 선대 회장님을 협박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회장님을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미소는 서류를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잘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복도에 급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태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세상의 소식 듣고 다리가 풀렸어요. 안 다치셨죠? 그는 응급실을 힐끗 보더니 경멸 어린 눈빛으로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듣자 하니 저 청년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요. 쯧쯧 재수가 없으려니. 그래도 누님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진우가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자식. 하지만 병원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태호가 비웃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봐요. 영감님, 흥분하지 마세요. 교통사고는 흔한 일 아닙니까? 누구한테 행패입니까? 증거 있어요. 증거. 미소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태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의 여인의 위엄이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1000배는 더 무서웠습니다. 짝!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뺨 때리는 소리가 병원 복도의 정적을 깼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돌아갔고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누님 미쳤어요. 미소는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녀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이 나쁜 자식 서영수, 태호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공포로 눈이 뒤집힐 듯 했습니다. 서영수는 그의 본명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안에 입양되면서 버렸던 이름. 너,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나 다 기억났어. 미소가 이 사이로 한 글자 한 글자 씹어 뱉었습니다. 내 남편을 30년이나 속인 걸로 모자라. 날 영혼 없는 시체로 만든 걸로. 부족해 이제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남편, 아들, 설마 누님 기억이 돌아온 거야. 태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갑 채우는 소리가 차갑게 울리며 그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초에태호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호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나 전무야. 너네 착각한 거야. 누님 살려줘. 미소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귀에 대고 등골이 서늘해질 말을 속삭였습니다. 감옥 가서 내 아들이 살아나길 기도해. 만약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맹세코, 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널 잘게 찢어버릴 거야. 태호가 끌려가고 그의 비명소리는 복도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해서 대기실의 공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미소와 진우가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미소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진우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환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 후로 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미소는 회사도 그룹도 내팽개쳤습니다. 그녀는 아예 병실로 들어와 진우와 함께 지냈습니다. 두 늙은 부부는 하나뿐인 아들의 침상을 지켰습니다. 미소는 링거 줄이 주렁주렁 달린 아들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옛날 이야기, 그녀가 좋아하던 음식 이야기,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엄마가 밥 한 끼도 못 해줬잖아. 일어나, 아가. 하루 이틀 닷새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심전도 모니터에 삐삐 소리만 차갑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6째 날 밤, 미소가 지쳐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대고 있을 때 잡고 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민준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엄마, 미소가 터져버렸습니다. 소파에서 졸고 있던 진우도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깼구나. 우리 아들이 깼어.
세 사람은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재회의 눈물 생사를 넘은 행복의 눈물. 30년의 증오, 이별 고통이 이 순간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저택. 오늘따라 햇살이 참 좋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큰 창을 통해 들어와 고급스러운 거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마에는 그날의 흔적인 희미한 흉터가 남았지만요. 그는 아주 환하게 웃으며 노란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 엄마 밥그릇에 올려줍니다. 값비싼 마호가니 식탁 위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가 없습니다.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이 있습니다. 진우가 직접 만든 소박한 음식들입니다. 당신 많이 먹어. 요새 또 살 빠졌어. 진우가 사랑스럽게 잔소리하며 아내에게 채소를 집어줍니다. 미소는 행복하게 웃습니다. 더 이상 딱딱한 정장을 입지 않고 부드러운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녀의 목에는 그 녹슨 옛날 목걸이가 없습니다. 대신 반짝이는 새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민준이 목걸이를 보고 놀립니다. 아빠 센스 있으시네. 언제 엄마한테 선물하셨대요? 미소는 목걸이를 살짝 만지며 남편을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여보, 옛날 목걸이는 어디 있어?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추억 상자에 넣어뒀어. 그건 역사고 폭풍 속 우리 사랑의 증거지만 너무 슬퍼. 이제 당신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 둥글고 밝은 새 삶을 상징하잖아. 미소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은 소파로 자리를 옮겨 나란히 앉습니다. 민준이 가운데 앉아 엄마 아빠의 손을 꽉 잡습니다. 봄 햇살이 축복처럼 그들의 어깨 위로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소가 꽃이 핀 정원을 바라보며 마치 우리에게 고백하듯 부드럽게 말합니다. 기억은 폭풍 속에 사라질 수 있고 권력은 흔들릴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저 핏줄 속에 머물며 깨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30년 만에 다시 찾다니 진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감격에 겨워 말합니다. 정말 꿈만 같아. 이제 절대 안 헤어질 거예요. 민준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하게 웃습니다. 평생 엄마 아빠한테 붙어 있을 거니까 쫓아낼 생각 마세요.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립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넓은 저택을 가득 채우며 지난 세월의 차가운 고독을 몰아냅니다. 온갖 풍파를 겪은 그들의 가족은 마침내 완전해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김미소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죠. 인생에는 많은 파도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폭풍도 지나갈 것이고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날들의 위로가 될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진우 아저씨와 미소 아주머니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